10월 9일 오늘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묘소 참배를 위하여 도열 대기 중이던 우리 공식 수행원 다수가 사망 또는 부상하는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규정하는 네 가지의 키워드를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의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엔 만약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만약이란 단어는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늘 문장 앞머리에 내세웠던 말인데요. 오늘은 이 만약이란 단어를 가지고 30년 전의 미얀마, 당시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의 성역 아웅산 국립묘지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세계를 향한 개척의 여정 17박 18일간의 서남아시아 대양주 5개국 및 브루나이 공식 순방 등정길에 오르시게 30년 전 가을, 세계를 향한 개척의 여정. 그날 서울엔 비가 내렸습니다. 집권 후 네 번째 외국 순방에 나서는 전두환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 환송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비행기는 첫 순방국 버마로 향합니다. 아침에 이제 한 10시경쯤 됐죠. 일어나서 호텔 로비에 식사를 하려고 내려갔더니 이범석 장관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리에 합석을 하시게 됐어요. 이거 저녁에 호텔 주변을 보니까 버마 군인들이 AK 소총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 버마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군요. 왜 하필 이거 버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교두보로 버마를 선택했노라. 지금은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당시 버마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서 가장 나중에 추가된 나라였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가려고 한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인도가 그 비동맹권 중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뭐 종주국이에요. 대국이잖아요. 공산주의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고 서방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남북한이에요. 자기 나라들이 다 정통성 있는 유일한 합법 국가 내지는 정부다 이래가지고 비동맹으로부터 그런 나라부터 표를 막 얻으려고 그랬어요. 유엔에서 투표할 때. 버마는 인도로 가는 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인도로 가는 길에 버마에 먼저 들린 것입니다. 버마, 인도,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버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52년의 긴 식민지배였습니다. 8명의 투사가 버마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아웅산 국립묘지는 그들이 묻혀있는 성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지였습니다. 버마의 외무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을 안내하기로 돼 있었죠.
대통령이 이제 떠나려고 그랬던 거는 10시 15분이에요. 그래서 15분이 되니까 전 대통령께서 이제 안 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의전 팀장이 그때 노영찬 씨인가 물어보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미리 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재국의 외상이에요. 상당한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유치틀랭 당시 외무장관이 지각을 한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2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아웅산 테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왜 늦게 왔을까요? 버마 외무장관이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섰어요. 섰는데 뭐 한국 끝은 뭐 택시도 지나간 택시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에 더군다나 버마 교통 사정이니까 뭐 우리나라 뭐 6.25 직후나 같은 그런 교통 사정이니까 택시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고. 당시 버마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았습니다. 유치틀랭 외무장관은 약속 시간을 4분 넘긴 10시 19분에야 영빈관에 도착합니다. 그때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 대통령도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자마자 빨리빨리 들어가시죠 이러는 게 아니고 2분을 거기 더 기다려라고. 2분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기 7분 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이 지연되자 이계철 당시 버마 대사가 먼저 아웅산 국립묘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대사는 벤츠에 태극기를 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대통령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계철 대사가 탄 자동차가 위지아 사거리를 지나자 범인 중 한 명은 당시 극장이었던 이곳에서 폭발 스위치를 작동시킬 공범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폭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머리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 앞머리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앞머리하고 비슷하게 그러고서 도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계철 대사가 도착하자 서석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공식 수행원들이 8개의 묘 앞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폭탄은 도열한 왼쪽 지붕 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서석준, 이범석 장관 등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이계철 대사가 와서 자리에 서는 그 순간을 맞춘 거예요. 그때가 10시 28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아웅산 국립묘지는 연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공식 수행원 다수가 정렬해 있던 건물 중앙이 모조리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몇 초 전까지 대통령을 기다리던 강요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뿌연 먼지는 쓰러진 사람들을 뒤덮었고 잔해 곳곳엔 불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탄에서 가장 멀리 서 있었던 이기백 합참의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교차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부상자들이 속속 실려 나왔습니다. 폭발 당시에는 그 폭음과 화기가 내 몸을 이렇게 덮치면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서 눈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른팔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지니까 이 파편이 이 자리에 박혀가지고 눈을 다 이제 가리고 있는데 이걸 옷으로 해서 씻어내고 보니까 아이고 장관들 쓰러진 그 자리에 불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폭탄이 설치된 오른편에 위치해 있던 최재욱 당시 공보비서관은 뒷줄에 도일한 덕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박창석 기자는 폭발 3분 전 찰나의 선택으로 화를 피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범석 장관하고 개인 친분이 있으니까 이범석 장관하고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중에 저쪽에 한국 주 버마 대사관에 아는 참사관 송영식 참사관이라고 있어서 그 사람 외무부에서 만나다가 반가우니까 송 참사관하고 막 하면서 내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단상으로. 그 사람이 자기는 직급이 낮아서 못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죠. 거기 내려간 게 폭발 되기 전 한 3분 전? 그래서 경상을 입은 거고. 이범석 장관 옆에 있었으면 그건 이제 중상 내지는 죽는 케이스고. 폭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버마 경찰과 공무원들이 출동했고 건물 잔해에 묻힌 우리 강요들의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더미 아래에는 서석준 부총리 이하 이계철 대사와 장관들 그리고 수행원 다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출발을 안 한 건 아니고 출발을 했는데 반쯤 왔을 때 펑 하고 소리가 났고 앞에서 연기가 폭풍우가 쳤다. 그래서 차를 유턴해가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부상자들은 당시 버마 육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일행은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은 곧바로 한국으로 타전됐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났던 대통령 일행에게 닥친 비극.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다음 날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장관급 5명과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1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서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들었죠.
참 기가 정말 집에 어떻게 왔는지 정말 뭐 그때 정말 참 아직 내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었고 아이들 아직도 한창 어린 나이에 했었고 아우 참 정말 그게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라든가 뭐 땅이 꺼진다는 거 그 발을 땅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음 한 발자국을 뛸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렇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건 발생 이틀 후 16구의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싸늘한 주검 앞에 유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력자원부 장관, 한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한 정부의 상당수 강요가 목숨을 잃은 초유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적 사건. 파는 무리들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국립묘지로 향하는 날에도 서울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무엇으로 이 아픔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분들 이영만리 그 낯선 땅에서 비극적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석준 부총리 이하 16인의 영령에 올해는 아웅산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이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당대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내각이 꾸려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웅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30년 전의 그 장관들을 황금 내각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 주검으로 묻혀있는 이들은 행정, 경제, 외교 분야에서 모두 타의 추종을 풀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한 강요들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범석 외무부 장관은 장래의 총리감으로 불릴 만큼 능력이 탁월했고, 최연소 부총리에 오른 서석준, 김재익 경제수석과 이기욱 재무부 차관은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80년대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 타임즈가 선정한 150인의 이름을 올릴 만큼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치지만 축하드려야 되겠구만. 네. 최재우 운 좋다. 운 좋은 거야. 응? 참 큰일 날 뻔해서. 이제 많이 아파? 수많은 희생과 아픔.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마를 왜 갔냐? 그 당시에는 이제 버마라 그랬잖아요. 미얀마로 바뀌기 전에. 그다음에 국민들도 버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마를 왜 갔냐는 거지. 그래서 왜 가서 우리나라의 그 아까운 인재들이 죽게 만들었냐. 전두환 대통령의 소나마 순방을 내가 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내 후임자가 와서는 이걸 전부 바꾸네. 수개국을 돈다 할 때는 제일 큰 나라, 제일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를 먼저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버마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거라. 후임 외무부 장관은 이범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버마행은 그가 결정한 것일까요? 외무부에서는 장관도 결과론적으로는 반대를 했고 외무부 참모진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범석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어투로 가기 전에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거친 어로를 사용하면서 가기 싫은 나라를 가게 됐다고. 이범석 장관이 버마를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버마는 북한과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외교적 실리가 낮은 위험 국가. 전두환 대통령은 왜 곧장 인도로 가지 않고 버마를 경유했을까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버마에서 내윤이라고 있었잖아요. 철권 통치를 하다가 물러나서 총재 있으면서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통치 행위를 그거를 이제 배워서 그런 의도에서 버마를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소문에 많이 났어요. 버마는 영국에서 독립한 후 군사 독재 국가가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엔 내민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교 국가이자 군사 독재 국가인 미얀마는 지금도 군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양곤항은 미얀마의 물류와 교통을 담당합니다. 아웅산 참사가 일어났던 30년 전엔 이곳에서 북한 선박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하기 한 달 전에도 양곤항엔 동건 애국호라는 북한 선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동건 애국호는 배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양곤항 인근 바다에 오랜 기간 머뭅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한다며 육지로 나섰던 선원 3명은 귀환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웅산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은 배를 빠져나와 깐도지 호수 부근에서 노숙을 하며 테러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아웅산 국립묘지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버마에 도착하자마자 국립묘지로 향하게 돼 있는 대통령 일행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일정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불교 국가니까 불교 유적지 한 군데하고 또 불교 사원을 방문하는 그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는 구태여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유적지 방문하는 행사를 뺐습니다. 원래 9일날 하기로 돼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첫날 하기로 돼 있던 걸 미뤘죠. 아웅산 그 묘소 행사를 당초 도착하는 그 시간에 하기로 했으면은 전원이 다 갈 거 아닙니까? 도착하는 비행장에서 그래 갔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참 끔찍합니다. 폭발 사고가 딱 나니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짓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의 버마는 친북 쪽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첫 번째 가장 강하게 그 소문으로 부각되는 거는 북한 짓이 아니라 남한의 반체제 인사가 전두환 대통령과 그 정부를 노리고 버마에 와서 저지른 것이다. 내부 소행이다. 두 번째는 버마의 반체제 인사가 외국 국가원수한테 저지른 버마 내부 소행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과 체포된 자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이 같은. 하지만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버마 측의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의 잔해물들은 한국에 침투했던 간첩들이 소지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증거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폭탄 하나가 불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탄을 폭발하려고 했었죠. 근데 소위탄은 불발이 됐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는데, 만약 소위탄이 터졌더라면 약 4,000도 정도의 그 고온에서 당시 모든 그 사건 현장이 완전히 제로 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것이 이제 그 불발로 그쳤기 때문에 사건 현장이 보존이 됐고, 그것의 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밝혀냈습니다만, 만약 그 당시 소위탄이 터졌더라면 그것이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증거가 소멸되는 상황이었고요. 북한의 범죄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버마 당국은 한국 정부를 수사해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우리 정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중엔 전화 위복이 됩니다. 범인이 검거된 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버마 경찰은 12일 북한 아웅산 참사를 일으킨 범인들은 사건 이후 3일 만에 전원 검거됩니다. 한 명은 사살됐고 2명이 생포된 것입니다. 이로써 검거된 북한군의 공작원은 이들이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노숙한 흔적이 발견됐고, 테러범들로부터 압수한 물품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이 일치했습니다. 압수된 무선 송수신기와 자기들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말에 가령 뭐 심지어 미숫가루라든지 쌍안경이라든지 뭐 독침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똑같거든요. 범인 검거 당시 상황을 보다 상세히 되짚어보기 위해 미얀마 외국어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통제됐던 당시 신문엔 간략한 설명만이 있었습니다. 우린 범인이 검거됐다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파옹셋강. 이곳 사람들은 30년 전의 참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기억할 뿐 아니라 직접 범인을 검거했던 사람이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파옹셋강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남자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들어가니 70대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30년 전 강을 건너 도주하던 범인을 따라가 격투 끝에 검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을 인정받아 노인은 국가에서 주는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범인들은 북한 특수부대의 소령과 대위였습니다. 수류탄을 뽑아들었던 강민철은 한쪽 팔을 잃고 사건의 전모를 자백합니다. 그러다 이제 버마 정부에서는 그 전 세계 그걸 선언을 하고 이복 선언을 선언하고 단교는 물론이고 국가 승인 취소 조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버마 측이
화가 나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버마의 랑군 테러라고 그랬어요. 세계 방송통신들이 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버마라는 이름하고 랑군이라는 수도 이름이 다 더럽혀졌다. 이래가지고 버마라는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바꾸고 랑군이라는 수도 이름을 양곤이라고 바꿨어요. 그 얼마나 버마 측이 분했으면 말이에요. 아웅산 참사가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북 관리들하고는 절대 만나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말이야. 그건 못 살 사람들이다. 이래 되니까 온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북 사람하고 말을 안 섞으니까 무슨 이북 뭐 수출이 되겠어요. 뭐 외교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북을 고립시킨 계기거든요. 현재 아웅산 국립묘지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30년 전 참사가 일어난 후 단행된 조치입니다. 아웅산 국립묘지의 경호동. 경호동 앞 아웅산 국립묘지 담 옆에는 아웅산 참사 30주년 추모비를 건립할 작은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비 장소를 촬영하던 제작진에게 완강했던 경비원들이 뜻밖의 잠시 문을 열어줍니다. 문 앞까지만 촬영을 허락해준 것입니다. 카메라가 무엇인가 끌리듯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제지를 받습니다. Sorry. 국가적 성지가 30년 전 참혹한 범죄의 현장이 된 후 외부 카메라의 접근은 철저히 금지돼 왔던 것입니다. 과거의 비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웅산 국립묘지. 30년 동안 추모하지 못한 사진 몇 장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 사진이 공개되면은 우리 국민들을 또 울리고 우리 국민들 가슴을 또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람에 경호실에서 비공개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29년 동안을 그 사진이 공개가 되지 못했죠. 오랫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사진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결국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면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한국이 그 당시에 추구하던 그리고 한국이 이미 벌써 이루었던 경제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큰 어떤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 자체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전방부대의 군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웅산 참사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준비된 이 비밀 작전이 바로 벌초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그 특전사 정보처장 할 때 내가 데리고 있던 과장 중에 하나는 그럴 때 자기가 저 특수부대 응징 보복하는 그 부대를 이끌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되돌아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뭐 반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역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쟁을 했을 때 피해가 두려웠던 거겠죠. 전두환은 군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운 거는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저도 겁 없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이 무섭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군대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모여갖고 전쟁을 논의하고 있을 때, 좀 뭐 민주진영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이 사태를, 아웅산 사태를 평화적인 모드로 갖고 온 거.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부분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번 전두환 정권에게 점수를 주어야 할 대목이고요. 본인은 이번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도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아웅산 참사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추모 추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억울하게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유족들 관리를 하려고慰霊재단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자체가 비례 원상이 됐고, 대통령이 만드는慰霊재단 자체가 비례 원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쭉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웅산 참사가 있기 전 한국은 민주화 열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주 항쟁의 비극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신군부의 탄압에 숨죽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죽이고 있던 이제 야당이나 제야 인사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무슨 장영자 사건 같은 거 터지면서 정권의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도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남한 쪽에서도 정권의 정당성에 좀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아웅산 참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힘을 길러 응징하자! 아웅산 참사가 터지자 성난 국민은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하나가 됩니다. 민족 앞에 사죄하라! 전두환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그를 괴롭혔던 이슈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엄청나게 증대한 그러한 계기가 됐죠. 당시 전두환 정부로서는 국민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 의존 관계. 등을 돌리고 있으나 어느 한쪽도 이불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 남북한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들 했어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해서 뭐 좀 분위기가 살려고 하면 북쪽에서 성명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나면 찬물이 쫙 끼얹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느낌은 저놈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남과 북이 짜고서 저쪽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그 적대적 공존관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은 그런 개입은 북쪽이 남쪽에 개입하는 거는 남쪽의 수구 세력을 도와주고요.
남쪽에서 괜히 무슨 뭐 인권운동이니 뭐니 뭐 북한민주화운동이니 어설프게 그렇게 하는 거는 북쪽 체제를 공고화시켜줄 뿐입니다. 이제 미국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웅산 참사는 미국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비극이 일어나고 한 달 후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울분에 빠진 한국 국민들은 전방을 시찰하는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참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던 신냉전 체제를 강화시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그 해빙 무드, 데탕트 무드에서 다시 대립하는 그런 그 신냉전 상태에 있었고, 그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현상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즉 체제와 이념 대결을 혹은 군사적인 대결은 하되 전쟁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전도 아니고 또 평화도 아닌 그 중간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서 미국은 아웅산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데프콘 3를 발령하고 대북 압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그 어떤 구체적 군사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남한의 군사행동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그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이 개입을 했고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정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웅산 사태 같은 그런 중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그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의 그런 긴장이나 대립을 사실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김정일 자신이 군을 완벽하게 전쟁도 평화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남과 북. 아웅산 참사로 미국과 소련의 신냉전 체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세습 체계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반대는 아마 소련 쪽에서 왔었죠. 이와 같이 세습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강화되면 북한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북한이 필요했는데 내적으로 세습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과 소련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권력을 세습하는 이상한 공산주의. 북한이 얻은 것은 긴장 고조를 통한 세습 안정이었습니다. 아웅산 테러는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테러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북한은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웅산 테러는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각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가로 자신들의 암울한 미래를 선택했던 겁니다. 북한이 선택했던 길,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웅산 참사가 일어났던 그해 2월,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구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계군 조종사 1명이 귀순하여 왔습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조종사. 그는 왜 귀순했을까요? 당시 북한은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배급이 끊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조종사 이웅평의 귀순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북한은 처음으로 굶주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1960년대 초쯤 60년대 이때 보면은 남북의 1인당 GDP가 94불 대 137불. 그 정도로 북한이 앞서고 수출액은 3,300만 불, 우리는 대략 3,300만 불밖에 안 돼. 북한은 1억 5,400만 불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북한이 그 경제력의 측면에서 남한의 우위에 있던 게 70년대 초까지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 중반 이후에는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 남북한이 힘이 역전 상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중화공업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반해서 북한은 계속 경제가 쇠퇴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소련과 중국, 북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두 국가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극대화합니다. 소련은 신냉전의 한 축으로서 미국과 뜨거운 군비 경쟁에 들어갑니다. 핵개발의 무한 경쟁을 통해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며 공산 진영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반면 중국은 소련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대전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마오쩌둥에 이어서 중국 최고 지도자에 오른 등소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 등소평은 오늘날 중국 부활의 시발이 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천명합니다. 중국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 북한도 따라갔었으면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생겼겠죠. 왜냐하면 북한한테는 먼저 공산주의 국가 중에 개방한다. 그러면 심각하게 국내적 도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이 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 북한이 따라갔다면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다고 봐야겠고 아마 비전의 부재였을 겁니다. 개방을 했을 때 그 개방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이나 전략이 김정일의 머릿속에는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김일성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밑에서 하나하나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자면 아주 리얼한 권력 정치적인 감각만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선택한 길.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웅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과 수행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북한은 그와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초반쯤에 국제사회로 나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1983년에 조성된 이 갈등적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없애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1983년 두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어쩌면 공격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위협감. 명분 없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안으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웅산 참사를 일으킨 후 북한의 군비와 병력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면 그들의 불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점점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군대 2년 가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우리 절반이에요. 근데 물자가 약하기 때문에 배의 군대 규모가 2배입니다. 인구 절반 갖고 2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무 기간이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복무하면 쟤네는 8년. 20대 청춘이 다 바치는 겁니다. 그 사회에, 한 사회의 가장 우수한 노동력이 다 군대 가서 삽질하고 있으면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북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 때문에 큰 거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핵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급격히 닥쳐왔던 공산권 국가의 변화. 소련과 중국도 한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습왕조 북한은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변해버린 소련과 중국 대신 자신을 지켜줄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핵이었습니다. 탈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에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4년 김일성은 뜻밖에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합니다. 북한의 변화가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북한의 역사는 다른 쪽으로 몸을 틉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이 방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발표하면서 사망 원인은 심장혈관의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은 아웅산 테러로 자신이 선택했던 길을 수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분단의 역사는 어찌 됐을까요?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은 아들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는 더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바로 핵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김정일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김정일 체제 하에서 비이성적인 병영국가로 확실히 탈바꿈합니다. 외부로의 담을 더 높이 쌓고 시간을 완벽히 정지시킵니다. 사실은 북한은 핵을 가져서 그 세습 권력은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체제의 그 지속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핵을 가지기 위한 시간은 벌었지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시간은 잃어버렸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공공연히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당분간 교착 상태 국면 30년의 굶주림. 권력을 세습받은 어린 왕은 핵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가 핵을 손에 넣자 중국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북한을 지지할 것 같았던 중국. 이제 또 다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현상 유지 구도를 유지해 왔는데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 특히 중국에 대단한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더 이상 북한이 미국 해양 세력의 파도를 막아주는 완충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의 말썽쟁이 혹은 트러블 메이커로 바뀐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동맹으로 해서 관리하지 못하면은 미국에 대한 경쟁, 일본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리더십도 손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은 중국의 입장을, 기왕의 소위 친북 입장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거고,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핵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 정전협정을 우린 이제 핵의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도 열었습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언제나 쓰라린 전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혈사일각으로 심장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잊으려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우린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핵은 6.25 전쟁 이후 유지되어 왔던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린 전쟁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무서운 악몽도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아웅산 참사는 지금 2013년과 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핵 위기는 또 어떤 미래와 닿아 있을까요? 열이 터져버려, 열이 터져버려. 나도 그럼 가슴에나 묻었는데 저 혼자에게 정말 부끄럽거든요.